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의 한시아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 관장님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미동맹 이야기하시면서 미국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한미일 동맹과 관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혹은 개혁신정과 같은 제3당에서 다음 지도자가 나오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따로 갈 수 없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은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고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하면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우리에게 강제된 부분이 있다 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대해 가지고 더 이상 미국이 유럽에 안보에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대규모의 육군과 대규모의 방산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서방 세계 국가들과 무기 체계가 호환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니 뭐 여기저기 체코니 이런데 무기 수출 왕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그 방산이라는 것들을 발달시켜가지고 자주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국방 역량이 강화가 됐을 때는 실제로 미군에 대한 의존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탐지 전력 같은 것들. 예전엔 우리가 안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대잠수함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사용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공중 굴륙이라든지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게 많았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전투기도 로우급, 미들급, 하이급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하이급 전투기 같은 아주 고급 전투기는 아니더라도 로우급과 미들급 같은 경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지경에 달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냉정하게 이제 자주국방에 대해 가지고도 보수 진영 좀 열린 마인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갈수록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나려고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출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젖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되면 꼭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핵 잠수함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게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대놓고 정치인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게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네, 또 질문. 예, 여기 앞에. 예.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예. 정치외교학과 2학번 박주영입니다. 예. 네. 오늘 강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이준석 의원님만의 말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말할 때는 그래도 의식 구조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의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리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머릿속에서 우리가 미리 이제 실험해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고 수사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의미 있는 사람들의 유명한 발언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2004년도에 오바마가 이제 정치인으로 신출되기로 데뷔할 때 그때 했던 말들 같은 거, 표현 같은 걸 보면서 야, 말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보다가 나중에 자신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마해 보시면 된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랑 중국어를 좀 하는데 저는 제가 영어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챗GPT랑 연습 많이 해요. 예.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챗GPT가 그런 유려한 표현들 같은 경우도 꽤 잘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대화 모드로 놓고 그런 건 너무 찐따 같아 보이긴 하겠지만은 혼자 집에 앉아서 그러면은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시사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표현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챗GPT 같은 사람들, 애들이 학습하는 게 뭐 그런 아주 훌륭한 연구 자료 이런 것들 많이 학습해가지고 표현력이나 아니면 사용한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동료와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챗GPT 같은 애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표현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네. 저 뒤에 한번 가볼게요. 맨 뒤에 모자 쓰신 분, 화이트삭스인가? 그 정확히는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기분을 맞춰준다거나, 제가 왜냐하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반 이재명의 축에 들었으면, 그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든 낙선시키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2심 관련해서, 유죄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 무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 본인 일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많은 사람 쳐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정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위험성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2심 판단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심 판단 같은 경우 1심에서 같은 사실관계인데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법리를 정반대로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게 되면 법전은 하나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의 안정성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선거법이라는 거는 선악을 가르는 법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게 형사 재판을 하긴 하지만은 돈을 횡령했다 이런 건 선악에 대한 문제죠. 선거법은 이제 말하다가 이제 이게 거짓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저는 이게 선악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 하다가 보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게임의 룰에 가까운 거거든요. 하다가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파울해가지고 자유투 준다고 해가지고 악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법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 말에 대한 부분인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돈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정도의 형이 나오는 것이 옳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거짓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장모한테 10원짜리 받은 적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당선된 사람은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불공정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대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저 뒤에 머리 기신 분 앞에 쑥색. 여기. 네. 그 앞으로 이제 북한에 관해서 좀 정책을 정할 때 혹시 이준석 의원 개인의 어떤 견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요, 저는 통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통일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 사이즈를 늘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통일로 한 번에 2,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선악의 논쟁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요, 북한은 전부 다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북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식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국가가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통일 비용을 대야 될까요? 아니면 n분의 1 해가지고 북한 사람을 나눠줄까요? 이런 거 되게 유의미한 논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웬만한 자산 불평등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땅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토지 제도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해봄직한 논쟁이거든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을 때 그때 흡수 통일이었는데요. 서독에서는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동독의 주들이 서독 연방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고압적인 자세로 동독에 대했어요. 동독 군인들은 대부분 제대시켜버리고 동독 공무원들도 상당히 자르고, 무엇보다 동독의 지도자였던 호네커라는 사람은 탈출하려는 동독 사람들을 쏴 죽인 죄로 재판정에 세웠어요. 재판받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한다고 했을 때 뭐 무력 통일할 거 아니라 그러면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하려고 그러면 김정은이나 아니면 북한 지도자랑 어떤 식으로 협상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김정은을 인정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를 들어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가 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범죄자잖아요. 우리 군함을 공격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수장시켰다고 한다면은 그 완전 범죄자고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건데 김정은한테 너 통일하면 처벌할게 이러면 통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김정은 잡아 넣어야 된다. 왜? 아니면 김정은 봐주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논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을 처벌하자니 김정은이 통일하자고 할 이유가 없고 김정은을 봐주자니 그러면 우리 원칙에 안 맞는 행동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국립묘지가 있죠. 북한에 가면은 혁명열사릉이 있죠. 혁명열사릉 다 파묘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국립묘지로 대우해야 될까요? 혁명열사릉은 6.25 때 우리 쳐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우리 국립묘지에 계신 분은 우리나라 지켰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타협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강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 괴뢰 집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6.25 때 내려온 분도 있겠지만 6.25 때 올라간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그 일제시대 때 땅 문서 들고 와가지고 야 사실은 여의도 땅이 다 내 거였어. 그럼 이걸 인정해줘야 될까요? 그런 문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헌법대로라면 그분의 재산적 가치는 그분이 잠깐 이북의 괴뢰 도당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지 그분의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가 이제 통일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사실 정작 그 논의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가 통일에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머지 통일 교육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아닙니다. 웬만한 건 우리 시스템으로 통합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의 경제제도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보면 통일 교육 시킨다고 쓸데없는 거 가르쳤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요. 예? 도시락을 곽밥이라고 한다. 어쩌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냥 암기의 영역이고요. 실제 이 중요한 충돌의 지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서 우리가 준비돼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김정은 용납 못하면은 대화의 첫 물꼬 자체가 통일하자. 그럼 넌 통일하면 넌 죽을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치 동아리나 이런 거 활동하면서도요. 한번 이런 걸 열어놓고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선뜻 여기에서는 제가 손들라고 했을 때 감히 김정은을 용서하자는 얘기가 어느 누구도 손들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래 통일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의 사전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될 때 나중에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윤택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다른 것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또다시 상대를 악으로 놓으려고 이렇게 경쟁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과 악의 경쟁이 무의미한 게요. 여러분이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이재명, 윤석열의 치킨 게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뭐 선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망가뜨릴 수 있고요. 악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잘 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편의상의 도덕적 선악 대결보다는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